여기 한국인이 보이면 프랑스에 왜 왔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비꼬며 소리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할머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외국 출장이 잦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요리의 달인이셨어요. 종종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따뚜이, 끼슈 로렌, 부야베스 등 프랑스의 전통 요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파리의 공원과 박물관들을 방문했어요. 윅상브르 공원, 비트 쇼몽 공원 등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을 자주 방문했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명화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밀레의 만종, 모네의 수련 등 세계적인 걸작들을 보며 예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저와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감기에 걸린 듯 기침을 하셨을 때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선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만 제 가족에게까지 닥칠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격리된 병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매일 병원 앞에서 서성이며 할머니의 회복을 기도했죠.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병동은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서 할머니를 볼 수조차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을 뿐이었죠.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것은 화상통화를 통해서였어요. 할머니는 힘겨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상드르,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란다. 앞으로도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 말씀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은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는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자연스레 중국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에도 무례한 중국인들을 몇 번 보며 반감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소수의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를 틀어드리고 라벤더를 관 위에 올려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 더 이상 그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늘 계시던 거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의 요리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할머니의 채취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안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할머니를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때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했죠. 부모님도 할머니의 상실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저는 분노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향했죠.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의 최초 감염 사례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중국 정부의 초기 정보 관리와 보고 지연이 비판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확산이 가속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갔어요. 사실 저는 원래도 중국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프랑스의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관광지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몇 번이나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중국어로 떠드는 사람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죠. 그들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어요. 파리의 주요 관광지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했죠.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여러 번 봤어요. 이런 행동들이 프랑스 문화유산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났습니다. 메트로를 이용할 때도 불쾌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어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현지인들을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들은 큰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죠. 이런 행동들이 파리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퍼지면서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책임하게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퍼뜨려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느꼈죠. 할머니가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후 저는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학교는 폐쇄되고 거리는 텅 비었으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중국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읽으며 공감했고, 때로는 직접 그런 글을 작성하기도 했죠. 중국 제품 불매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코로나가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도 슬픔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어디에 쏟아내야 할지 몰랐던 저는 거리에서 중국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를 멈출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고 저를 따라 함께 거리에서 중국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중국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두가 제 행동을 지지했죠. 그때는 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중국 때문이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중국 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 구매를 거부하라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한 번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감정에 휘말려갔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억눌린 슬픔이 저를 파괴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오롯이 중국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죠. 처음에는 그저 무례한 중국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그들을 볼 때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비꼬며 소리치는 게 제 방식의 분풀이가 되었죠. 제게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할머니를 대신해 제가 세상에 던지는 저항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처음에 제 행동을 본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이내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과감하게 중국인을 비난하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외모만 보고 중국인이라고 판단했죠. 누군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주저없이 비아냥댔습니다. 길거리를 활보하며 분노를 외치는 것이 할머니의 죽음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리에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몇 명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에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순간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 역시 한국은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심지어 중국어로 대화하던 사람들까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한국인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이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을까? 저희 무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문이 퍼졌고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인들이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이 이미지를 더 좋게 관리하니까 중국인들이 일부러 한국인을 사칭하기도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의 반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사칭하는 중국인들까지 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 모두를 같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외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함께 길거리를 걸으며 눈에 보이는 아시아인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일종의 정의 실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이 행동은 결국 가족에게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제 여동생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린데 한류에 심취해 있었고 한국 여행까지 다녀올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어요. 여동생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바로 제게 달려와 화를 냈습니다. 오빠, 그게 얼마나 창피한 행동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데.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국에 직접 다녀온 뒤로는 매일 한국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 셈이었죠. 저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아?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여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외모만 보고 모든 아시아인을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인종차별이에요. 여동생의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할머니의 죽음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동생의 말처럼 내가 정말 한국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조금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중국인이라면? 이 고민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여동생과의 충돌 이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한국인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끓어오르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중국어로 말해야겠다. 그들이 정말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면 중국어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한국인이라면 정중하게 거부하겠지만 중국인이라면 반응이 분명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몇 가지 중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시진핑은 삐리리야, 중국은 인권도 없는 공산당이다. 이 말들을 외우며 저는 그 말을 사용할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복수심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 무리를 찾아냈죠. 조심스레 다가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때론 제 말을 이해 못한 듯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은 당혹스러워하며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는 차분했고 마치 그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마주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죠. 제 말을 들은 무리 중에는 진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분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떤 이는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분노에 차서 너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는 문제야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분노가 오히려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 분노는 당해봐야지. 저는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내게 화를 내는 것이 마치 저를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거리로 나갔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가라앉지 않은 채 끌어올랐고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 감정을 쏟아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저는 중국어로 소리치며 아시아인들 무리에게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중 한 무리가 반응을 보였어요. 제 말을 들은 중국인들이 격분하며 저를 둘러싸더군요. 그들은 제게 위협적인 말투로 다가왔고 곧 험한 말과 비난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너 같은 인종차별주의자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로 변했고 한 남자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체념했습니다. 주변에 프랑스인은 없었고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모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 저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멈추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막아섰고 저를 감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중국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폭력을 쓰면 문제만 커질 뿐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들은 제가 한 행동을 보았을 텐데 저를 구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작은 부끄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저 사람은 당신들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던 남자가 중국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느껴졌어요. 싸움이 커지기 전에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들의 설득에 마침내 중국인들이 발길을 돌리며 떠났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들이 저를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큰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헤어진 후에도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의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 아시아인을 봐도 더 이상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완전히 변화했다기보다는 그날의 경험이 제게 준 충격과 혼란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그날 저를 도와준 한국인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가르침과 지혜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놀렸을 때 할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단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잃은 고통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할머니의 가르침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증오가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혼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려는 작은 의지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말해줬을 때 듣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동생은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남매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제 안에 오래된 편견과 싸워야 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후회합니다.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제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분별하게 비난했던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를 도와주신 용기 있는 한국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이해심이 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심각한 중화 사상을 가진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학 졸업을 기념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중국의 모습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겪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고 중국인들이 왜 중화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현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하며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메이링입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중화 사상이 매우 강해서 저 역시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미국 정도가 중국보다 조금 더 잘 살지만 그것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주입받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다른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 감정에 의문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의 중화 사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중국의 찬란한 문명에 대해 배울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특히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문화가 서양에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어차피 모든 게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텐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특히나 중화 사상이 강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님도 외국 브랜드보다는 중국 제품을 선호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은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에게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회사 일로 잠시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돌아오신 아버지는 미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곧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중국이 최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버지도 내심 충격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배웠고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은 중국이 곧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대학 2학년 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생각이 편협할 수 있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 미국 학생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들이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훔치고 베낀다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오히려 그들의 노력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그 책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곧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책의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잘못되었을 거라고 결론 내리고 그 책을 다시 서가에 꽂아두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잠시 동안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려고 했지만 중국의 인터넷 검열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열 때문에 한국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다운받아 본 적이 있어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저는 그 화려한 영상미와 감동적인 스토리에 푹 빠졌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 꽤 잘 살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전하는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부 지역만 잘 살고 대부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가장 못 사는 시골 마을보다도 못 산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드라마 속 모습과 제가 알고 있던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서울의 번화가 장면이 나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세련된 건물들, 패션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와, 서울이 생각보다 멋있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가 에이, 저건 다 가짜야. 드라마니까 그렇게 찍은 거지. 실제로는 훨씬 더 초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드라마를 본 후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과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드라마는 허구일 뿐이야. 현실은 분명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는 중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입학한 날 눈물을 글썽이시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내가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중 한 명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임감과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중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와 달리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고 결국 한국의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친구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친구에게 거기 가서 조심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부러워서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죠. 친구는 웃으며 걱정 마. 난 오히려 기대돼.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친구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간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연락이 뜸했어요. 저는 아마도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친구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에는 한국 생활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 발달된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썼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설마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이 엄청나다면서 계속 한국 이야기만 하고 다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친구가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라고 말하자 저는 화가 나서 너 정신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에서 배워? 오히려 그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할 게 훨씬 많아. 라고 소리쳤죠.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얼마 후 친구는 어학연수를 핑계로 결국 한국으로 떠났어요. 친구를 배웅하러 공항에 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가 보고 싶을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가 중국을 배신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저는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좋은 이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고,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을 훔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한국을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감히 우리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찾아 읽으며 제 생각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저는 장 웨이라는 친구와 가까워졌습니다. 장 웨이는 저보다도 더 강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중국 정부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녀 역시 졸업 후 정부에서 일할 계획이었죠. 장 웨이와 저는 자주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녀는 항상 우리나라는 곧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고,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장 웨이와 저는 함께 졸업기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유럽 여행을 계획 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떠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제가 졸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며 한국에 와서 자기를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웨이가 하도 기겁을 해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 혼자 한국을 잠시 경유하고 유럽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가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분명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저는 긴장감과 약간의 거부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곧 마주하게 될 한국의 모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진국일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발전된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몇 분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중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공항만 이렇게 해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신식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어요. 화면에는 다국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전기차 충전소.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어요.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내가 말했던 것과 같지? 한국은 정말 대단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한강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고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도서관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도서관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 서울의 일부분일 뿐이야. 다른 지역은 분명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2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에 도착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럽 사람들은 자꾸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착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중국인이라고 말했을 때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던 거예요. 한 프랑스 여성은 아, 중국인이구나. 난 한국인인 줄 알았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인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고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에 더 관심이 많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의 한 광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한국의 K-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에 열광하다니. 공연이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공이 부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장 웨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부 부정적이었어요. 계속해서 한국을 비판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장 웨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무시했어요. 그럴수록 장 웨이는 더더욱 분해하면서 한국을 비난했어요. 이건 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사람들은 중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질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말도 수도 없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저는 중국의 위상보다 한국의 위상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 웨이와 저는 여행 내내 의견 충돌을 겪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중국 중심적인 사고를 고수했고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프라하의 한 호스텔에서 만난 다국적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이 정말로 발전된 나라이며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주, 전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어요. 경주에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전주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의 아름다운 자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깨끗한 해변, 현대적인 마천루들, 그리고 활기찬 시민들. 해운대 해변을 거닐면서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깨끗한 모래사장,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부산의 유명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 손님들과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 이런 모습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저는 특히 한 할머니 가게에 오래 머물렀어요. 할머니를 도와주던 손녀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저는 그 식당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셨다고 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지금의 풍요로운 삶까지 한국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 동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딜 가나 발전된 모습, 깨끗한 환경,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례하고 함부로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한국의 여러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술 혁신, 문화 산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중국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관련 정보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학연수를 핑계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뭐 배울 것이 있냐며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사회복지제도 등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의 IT 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대중교통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K-팝 콘서트에 가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어요.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들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각 나라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1년 정도 지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국가의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고 경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와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맹목적인 자부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온라인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과거에 저 역시 중화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나누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현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많은 중국인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